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는 인혈왕후의 사이에 소현세자, 복림대군, 임평대군, 용성대군, 사남을 두었는데 이 중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제17대 임금 효정이 되었고 효정의 아들이 제18대 임금 현종이며 현종의 외아들인 숙종은 조선 제19대 임금이 되었는데요. 그러니 임평대군의 세 아들인 복창군 이정, 복성군 이남, 복평군 이연은 숙종에게 있어 오촌 당숙이 됩니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세 형제는 현종 때부터 번갈아 중국 청나라의 사신이 되어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1668년 현종 9년 2월 20일 대사관이 아래입니다. 근래 복평군 형제들이 경기도 골짜기에 수시로 사냥을 나가 비난한 촌락에 폐를 끼치는데 이제는 사냥개가 먹을 것까지 궁핍한 백성들에게 구해오도록 책임을 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이곳저곳이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종실이라 해서 멋대로 먼 경계도에 출입하는 자체가 이미 법을 넘어서는 행위인데 흉년이 들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국노들까지 나서서 내놓을 것을 위협하니 상황이 너무나 한심할 따름입니다. 복창군 형제는 현종에게 있어서는 사촌간인데요. 이렇듯 종실의 위세를 앞세워 거침없는 행동하기를 일삼아 지탄을 받기도 하던 터였습니다. 기생 등을 데리고 궁궐을 출입하기도 해 당시 판부사 송시열은 잦은 천재지변과 더불어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알리는 상소를 올려 비판하기도 합니다. 판부사는 중추부에 속한 종일품 벼슬입니다. 조정의 대간과 복창군 형제는 번갈아 상소를 올려가며 껌껌이 대립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효정이 아우 임평대군을 아낌없이 대우해준 것처럼 효정의 아들 현종 또한 임평대군의 아들들인 복창군 형제 대하기를 똑같이 하여 시세의 이로움을 취하려는 무리가 복창군 형제에게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1674년 현종 15년 8월 18일 오후가 되어 해가 중천을 벗어나고 있을 때 34세인 현종의 병세가 매우 이독하게 되자 영의정, 허적 등이 침실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임종을 준비한 듯 모든 차림을 하얀색으로 한 현종은 평상이 하얀 료에 하얀 이불을 덮고서 머리를 북으로 향해 누워있고 세자인 숙종은 평상 앞에 무릎을 꿇어 있는 가운데 복창군 이정과 복성군 이남 그리고 복평군 이연은 그 좌우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영의정 허적이 평상 앞에 꿇어 앉으면서 소리 높여 아뢰입니다. 인삼을 달인 차입니다. 현종이 눈을 떠 바라보고는 일어나 앉으려 하니 복성군이 부축하여 지탱합니다. 인삼차를 들어올리자 현종은 차 주발을 받아 천천히 스스로 다 마십니다.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던 영의정 허적이 다시 아릅니다.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파른 호흡 때문에 말하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여전히 복성군이 부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현종의 손을 잡고 있는 세자 숙종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신하들 모두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종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승하하니 아들 숙종이 13세의 나이로 조선 제19대 임금이 되어 왕위에 오릅니다. 1675년 숙종 1년 3월 10일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상소를 올려 복창군 형제의 소행을 탄핵하니 숙종이 허적을 불러 그 상소를 내보이고 허적이 아뢰입니다. 청풍부원군은 숙종의 외할아버지로 현종의 장인이자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입니다.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사실이 매우 명백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 덮어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복평 형제라 했으니 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이니 전하께서 알고 계신 바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쫓아낸 궁예이다. 상소에 현종께서 놀라고 근심하셨다 하였으니 당시에 있었던 일일 것 같은데 권력의 정으로 덮고자 하신다면 그들은 좋아할 일이지만 지금은 이미 밝혀져 드러났으니 신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청해야만 합니다. 복평 형제 중에 생존한 사람이 셋이니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복창, 복평 두 사람이라고 한다. 대간이 곧 아래겠으나 시인이 이미 입시하여 있으니 어찌 그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복창군과 복평군을 잡아들여 신문하소서. 여인도 같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신문하시고 출입이 금지된 궁궐에 드나들면서 나인과 간통한 것을 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숙종은 허적의 말에 순순히 응해 복창군과 복평군 그리고 여인을 잡아들여 신문할 것을 명합니다. 나인은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는 내명부에 속한 여인으로 한관 이하의 남자와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되며 평생을 수절해야만 했습니다. 복창군 이정과 복평군 이연은 궁궐에 드나들면서 나인과 간통하여 자식까지 두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괴이하다. 복창군과 복평군 그 나인들 모두를 잡아들여 신문하라. 임금의 명에 복창군과 복평군은 의금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들과 간통한 나인은 군기시 서원 김희선의 딸 상업과 내수사의 종 귀래였고 의금부에서 귀래를 찾지 못하는 사이에 귀래는 그때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의 명으로 곤장을 맞으며 이미 신문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군기시는 병기, 군에서 쓰는 깃발과 의정 등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고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관리를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귀래 또한 의금부 옥에 가두고 네 사람 모두를 신문하였지만 이를 순순하게 자백하지 않으니 형장을 가하면서 신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숙종이 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권력지친을 생각지도 못한 처지에 빠뜨렸으니 내가 매우 수치스럽고 괴로울 뿐이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누명을 써 억울한 사람을 잠시라도 옥에 갇혀있게 할 수는 없다. 모두를 즉시 석방하라. 임금의 명에 따라 모두 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명성왕후의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밤이 되어 임금의 명에 대신들이 야대청으로 모여들고 상소를 올려 일에 처음을 시작한 청풍부원군 김우명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 한 칸에 마루가 3칸이 야대청의 방 안에 있어야 할 숙종이 방 밖의 마루의 자리에 있고 방 안에서는 부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으니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 영의정 어적이 그에 놀라 아뢰입니다. 이 일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워 신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녀자의 일을 잘 모르기에 어머니께서 복평 형제의 일을 직접 말씀하시고자 여기에 나오셨다. 자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신들이 진실로 받들어 모셔야겠지만 우선은 전하께서 안에 들어가 울음을 그치시도록 청하셔야겠습니다. 자전은 임금의 어머니를 뜻하는 말인데요. 영의정 허적이야 대신들이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사이 숙종이 방 안으로 들어간 잠시 후에 울음이 그치고 임금이 다시 문 밖에 나와 자리 잡고 앉으니 명성왕후의 가라앉힌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대신들 또한 가까이 다가와 여전히 고개 숙이고 엎드린 자세로 왕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망인이 되어 세상에 존재할 뜻이 없던 테 언제나 아직 죽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선왕에 관계되어 부득이 대신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선왕께서 복창 형제를 진심으로 가까이 하신 것은 여러 신료가 모두 알 것인데 궁중에서의 이질이 지극히 엄하여 나 역시 선왕의 뜻을 몸소 받들어 다름없이 대하였다. 이제 이들 형제가 저지른 행위는 내가 상세히 알고 있는 터이지만 만약 드러내어 밝히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일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처리하고자 했는데 주상은 어렵기에 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하신다. 내가 일을 꾸미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바도 없으나 선왕께서 이 형제를 아끼고자 하신 뜻이 장차 헛된 일이 될까 하여 이 형제를 옥에 가두게 한 것을 보고는 곧바로 선왕의 능 옆에서 죽고자 하였으나 선왕께서 의지하며 소중하게 대했던 사람이 바로 영의정이었음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다. 선왕께서 위독하실 때 세자가 어려 나란 일을 위임할 것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영의정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내 기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수족이 이미 왔으니 내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근심이 없다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있다. 내가 살아갈 바는 돌아볼 것도 없지만 선왕께서 이 형제를 친애하여 덮어주려 하셨던 것이 오히려 흠이 되어 돌아오니 만약 이 일을 밝히지 않고 죽게 되면 지하에서 선왕을 별 면목이 없을 것이기에 잠시 죽는 것을 참고 대신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상이 세자궁에 있을 때는 오직 학문에만 열중하였을 뿐이고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으니 어찌 내간의 일을 아시겠는가? 나인 김상업은 본디 인물이 드러난 것이 없었다. 인선대비의 초상에 복창 형제가 들어와 상사를 관리했는데 그때 복창과 상업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으나 나는 병중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알지 못했다. 인선대비는 숙종의 할머니로 제17대 임금인 효종의 비인데요.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은 듯이 밤중에 신료들을 모이게 한 명성 왕후의 나지막하게 울리는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인선대비께서 보관하시던 기물을 선왕께서 슬픔을 참아가며 공주들과 함께 친히 처분하실 때 복창 또한 같이 있었는데 상업의 기색이 수상한 것을 보시고는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곳에서도 두 사람의 기색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복창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니 이제부터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고 하셨기에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노상궁을 불러 분부하기를 상업의 행동거지가 놀랍고 기이한 구석이 있으니 자네가 반드시 잘 살펴야 한다 하였었다. 그 이후에도 두세 번 더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기색을 보시고는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녀간의 욕종은 억누르기 어려운 것인데 지금 복창의 기색을 보면 반드시 큰 근심이 생겨날 것이다 하셨다. 칠성날 제사를 대전 안에서 친히 모실 때 복창 형제도 함께 있었는데 복창을 본 상업의 얼굴빛에 놀라움이 가득하고 복창은 상업을 바라보느라 얼굴이 돌아가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다. 선왕께서는 이들의 행동에 매우 놀라 항상 그 처리 문제로 고심하셨는데 내가 다른 일을 이유로 내칠 것을 자주 청하였지만 인선대비께서 일찍부터 신임하셨기 때문에 차마 내치기가 어려웠다. 나인이 일로 인해 밖에 나가고자 할 때는 어필로 출이라쓴 철패를 지닌 후에야 나갈 수 있는데 한날에는 상업이 병을 핑계삼아 초정에서 목욕할 수 있기를 청하여 선왕께서 무심결에 써주셨다. 그 후에 밖에 나간 나인을 기록한 명부를 보시고는 물으시기를 나인 김씨가 누구냐 고 하셔서 상공이 상업이라고 대답하니 크게 놀라신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미 그 집에가 서로 만났을 것인데 자식이라도 생겨나면 덮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니 속히 불러들이도록 하라 하셨다.
그러나 궁에서 여러 번 불렀음에도 칭탁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선왕께서 별감을 보내어 어떤 까닭으로 나간 것인가 물으니 혼전 상궁이 나가게 했다 하여 상궁을 불러 연유를 물었으나 상궁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초정은 천연약수가 나오는 우물이고 혼전 상궁은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 뒤 3년 동안 신의를 모시던 혼전을 관리하는 상궁입니다. 성종 때 김종직을 비롯한 영남 출신의 선비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해 그 세력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임금과 나라에 공을 세운 훈신과 임금의 일가와 친척으로 관직에 오린 척신들과의 충돌로 무어사와 갑자사와 김여사와 을사사와 등을 겪으며 참혹한 피해를 입었던 사림이 제14대 임금인 선조 때에 이르러 결국 권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유학의 한파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자신들의 정치를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도 자신들이 공부해온 학맥에 따라 현실 정치에 전맥할 학문적 해석 방법과 정치적 처지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선조 때 척신정치의 척결 문제를 둘러싸고 먼저 정계에 진출한 사림과 뒤이어 진출한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진 것을 시작으로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분리되었으며 그 후 정권을 잡았던 북인은 광해군이 축출되면서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고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쥐게 된 서인이 남인과의 관계에서 이후 국정을 주도해 가게 됩니다. 제18대 현종 때에 이르러서는 서인과 남인 간의 복상 문제를 둘러싼 애법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립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기해년인 1659년 현종 즉위년에 발생한 제1차 예송은 기해예송이라고도 하는데요. 1659년 효종 10년 5월 4일 정오쯤이 되어 창덕궁 내의 침전인 대주전에서 40세인 효종이 승하하니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중에 입어야 할 상복의 종류를 두고 서인과 남인 간의 예법에 관한 논란, 즉 예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의대비는 제16대 임금인 인조의 계비로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에게는 5살 어린 계모가 되는데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임을 이유로 기년복, 즉 1년복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인조의 맏아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3년복으로 서인에 맞서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상복을 1년 동안 입는가 아니면 3년 동안 입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지만 효종의 적통성에도 관계가 되는 일이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 서인과 남인은 서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해를 넘겨가면서 하게 됩니다. 효종이 승하하고 1년 후인 1660년 현종 1년 3월이 되어 기년복 1년복의 기한이 다가오자 남인의 허목이 자의대비의 복제를 3년복으로 할 것을 주장하니 송시열과 송중길 등의 서인은 기년복이어야 함을 굳게 유지하면서 이들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어 가나 당시 영의정 정태화가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별하려 할 필요 없이 경국대전에 어머니는 장자와 중자를 구분함 없이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기년복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이어지는 논의 끝에 결국 기년복으로 할 것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의 남인 윤선도는 상소하여 송시열 등의 기년서를 효종을 낮추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공격하였고 다른 남인들 역시 윤선도의 주장을 옹호하자 서인들이 다시 그에 맞서 윤선도를 탄핵하여 유배시키고 남인들을 조정해서 축출해낸 뒤 정권을 독점하게 된 것이 제1차 예송입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갑인년에 발생한 제2차 예송은 갑인예송이라고도 합니다.
1674년 현종 15년 2월 23일 효종의 뒤를 이어 현종의 어머니 효종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였는데요. 이번에도 며느리의 죽음에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입어야 할 상복을 두고 애법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는 효종보다 5살이 어리고 며느리인 인선왕후보다는 6살이 어린데요. 당시 정권을 거머쥐고 있던 서인은 제1차 예종 때의 논리에 따라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9개월로 하는 대공복으로 결정하였으나 제1차 예종 때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않고 1년으로 하는 기념복을 채택했었음을 이유로 굳이 계속해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려 하는 서인들을 처벌하고 자의대비의 복제를 기념복으로 결정하면서 기념복을 주장했던 남인들을 중용하게 됩니다. 이때 남인들은 숭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처벌에 있어 강원의 입장차를 드러내게 되면서 청남과 탕남으로 분리되는데요. 엉건론을 편 탕남의 영수인 허적은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영의정이 되고 청남을 밀어낸 탕남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후 허적은 영의정의 직책을 수차례에 걸쳐 고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현종은 어머니 인선왕후가 숨진 지 6개월 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허적에 대한 자신의 신임을 거두지 않고 어린 숙종에 대한 굳건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허적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신료들을 불러들여 촛불을 밝혀놓은 채 그동안 드러내 말하지 않고 있던 복창군 형제에 관한 일을 세세하게 설명해가는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안타까워하는 말은 계속됩니다. 선왕께서는 생각하시기를 그 잘못을 묻지 않고 덮어두게 되면 처벌이 없었기에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만약 잘못을 짚어 벌하게 되면 복창을 해치게 될 것이 걱정된다 하셨기에 우선은 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지만 언제나 그 행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대간이 알게 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을 아뢰어올 텐데 이 일이 그렇게 되면 나 또한 복창 형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선처하고자 생각하시고 결단을 미루어 가시다가 갑자기 승하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선왕께서 승하하신 후에야 상업이 비로소 스스로 들어왔는데 온갖 흉흉한 말들이 궁안을 떠돌아 한없는 슬픔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그 원망스러움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또 당시에 복창 형제가 습렵하는 일에 감독을 맡아 내간에 있었기에 다시 이전과 같은 변이 생겨날까 염려하여 주상께 그 직책에서 파직하여 내쫓을 것을 말하였지만 주상은 어려서부터 그들 형제가 드나들며 같이 놀아주었기 때문에 정이 있어 차마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그와 같은 명을 내리시기까지 하였다. 선왕께서는 이 일을 직접 보시고도 애써 덮어주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터무니없는 일로 죄에 빠뜨린 결과가 되어가고 있으니 내 마음의 아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선왕의 뜻을 존중하여 그 죄 지은 것을 감추려 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기에 안에서 상업에게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몸소 목도한 일을 내가 감히 속이고 감추어서 선왕께서 모함한 것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냐? 내가 순순히 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장을 사용할 것이고 내 부모 또한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더니 상업이 하나하나 자백하였다. 의금보옥에 가두어 신문하였던 복창 형제와 상업, 귀례를 숙종이 명예 석방하게 한 것을 명성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인데요. 현종이 승하하자 버젓이 다시 돌아온 상업과 복창군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명성왕후의 근심은 더욱 커졌던 것이고 그 뜻을 받아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상소를 올려 마침내 이를 처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어린 숙종이 어머니 명성왕후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방하라는 명을 내려 기어코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날 밤 신료들을 앞에 두고 마음을 쏟아내는 명성왕후의 말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됩니다. 상업이 실토한 말들은 추악하기만 해 내가 다 전하지는 못하겠다. 상업이 말하기를 인선대비를 연습할 때 복창군 옆에 있었는데 복창군 손이 슬며시 다가오면 언뜻 맞잡았고 또 나인과 왕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제 뒤에서 치맛자락을 당기고는 해 놀라움에 그 자리를 급히 벗어나곤 했습니다. 그 후에 복창군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그립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접촉하려 해 저항하였지만 결국에는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서신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제궁을 무실 준비를 할 때 복창이 작은 종이를 떨어뜨렸는데 지극히 그리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선왕께서는 친족을 아끼는 의리로 덮어주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내가 갑자기 죽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인선대비와 현종의 승하로 모두가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때 엄숙해야 할 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통함이 금지되어 있는 궁녀와 사사로운 정을 나누고 있었으니 그로써 느끼게 되는 배신감도 컸을 텐데요. 제궁은 왕대비, 왕비, 왕세자 등의 시신을 넣던 관인입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가운데 명성왕후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귀래의 일은 비록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추악한 말들이 매우 많다. 지난해 봄에 내 병이 깊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선왕께서 근심이 가득하여 복창 형제로 하여금 나의 상태를 살피게 하셔서 밤낮으로 내간에 있던 중에 복평이 매번 차를 달라 하여 마신 후에는 언제나 찻잔을 남겨두고 있다가 귀래가 치우러 가면 복평이 말하기를 차를 달라 할 때마다 어찌하여 직접 가지고 오지 않느냐 하면서 손을 잡고 희롱하였다. 그럴 때마다 귀래는 가까운 곳에 시녀가 많다는 핑계를 하고 회상전 올랑으로 이끌어 만났는데 강제로 핍박당해 따르게 되었다고 했다. 경희궁 안에 있는 회상전은 효정비 인선왕후가 숨진 곳이기도 한데요. 올랑은 궁궐 안 좌우로 쭉 지어진 행랑으로 주로 아랫사람이 거처하던 곳입니다. 촛불만 때때로 가느다랗게 움직이고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명성왕후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어린 주상을 보필하고 신료를 아울러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니 그것이 영상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자리에 있는 나머지 신료 중 선왕께서 직책을 맡겨 소임을 다하게 하고 그로써 녹을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모든 신하가 다 내 말을 들었으니 생각하는 바를 마땅히 모두 말해야 한다. 이 일이 정말로 모함이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이겠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부터 사람을 대할 면목이 서질 않았으나 내 한 몸에 옳고 그름은 생각할 바 없이 모든 신하에게 이 일을 밝히고 나서 죽는 것이 마음이 후련할 뿐이다. 영상은 영의정 허접을 가리키는데요. 왕후의 말이 끝나자 허적이 아래입니다. 자전께서 말씀하시면 신들이 감히 받들지 않을 수 없으나 신들의 아뢰은 자전께 감히 직달할 수 없으므로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전하게 아뢰면 자전께서 계시는 곳은 벽 하나 사이이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앞을 향해 목매어 우는 소리로 말합니다. 신이 늙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자전께서의 말씀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선왕께서 그토록 신임하셨음에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으니 시인이 오히려 죽음을 미룬 것이 더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의 조처는 정말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전께서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신들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청풍부원군은 그 위치가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데 그 상소에서 선왕께서 놀라시고 자전께서 처치하시기가 어려울 것이 걱정된다 하였으니 시인의 생각으로는 이들이 다른 말 없이 마땅히 사실을 자백해야 할 것이나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말로 변명만 하고 있으니 시인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나 쉽게 빨리 석방하라 하신 것은 신중하시지 못한 처사였기 때문에 시인이 오늘 굳이 다시 잡아들일 것을 오늘 내내 힘을 다해 아뢰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14세 된 숙종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내의 일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의 허적이 다시 아뢰입니다. 내간의 일은 신들로서는 더욱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 죄상이 뚜렷해졌으니 다시 살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용서하시고자 하더라도 나라에는 법이 있으니 의당 법에 따라 처치해야 할 뿐입니다. 인선대비께서는 그들을 아들처럼 여겨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음에 그렇게 키워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초상태 염습할 당시에 감히 그런 생각하지도 못할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니 비록 여연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지난 봄에 자전께서 병중이실 때도 복창 형제가 내간에서 안부를 살폈던 것을 신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근심되고 정신없기가 한이 없을 때도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더 가슴 아프고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이들을 법에 따라 처치하는 것에 달리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명성왕후가 말합니다. 그들의 죄상이 이와 같이 명백한데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주상은 다만 파직하여 내치게만 하시고 나인들은 벌을 주어 단지 궁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만 하셨다. 주상께서는 어려서 내간의 일을 알지 못했기에 내 말도 듣지 않으셨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이 이미 드러난 후에도 죄를 묻지 않고 방치한다면 궁안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게 부친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그 상소에 아뢰인 것은 모두 그런 내용들인데 주상마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확인할 수 없는 말로 모함한다고 하셨다. 내가 잘 아는 일임에도 주상이 이와 같이 의심하시는데 오늘 대신들이 앞에 있음에 이런 때 말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오직 대신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린 주상을 잘 보필하여 나란 일을 잘 처리하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선왕께서는 언제나 붕당이 이어짐을 늘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것을 조정하지는 못하셨다. 여러 신료는 선왕을 기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치우침 없이 공명하고 정대하게 하면 나란 일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은 선왕께서 깊이 신임하셨기에 반드시 저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이처럼 누누이 말하는 것이다. 대신들이 논의 끝에 복창 형제와 상업 귀례에 대한 처벌을 법에 따라 해나갈 절차를 밟아가자 명성왕후가 극단의 처벌은 막으려는 듯이 말합니다. 이 일이 잘못될 것을 걱정해 안에서 이미 캐물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죄가 어찌 죽이기까지 할 일이겠는가? 왕법은 마음대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자선께서 비록 선왕의 뜻을 받들어 용서하고 보호하시고자 하여도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먼 곳으로 유배하는 것이 옳겠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숙종이 덧붙입니다. 사죄를 감해 유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면
법이 아니고서는 도리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니 결단코 용서는 불가합니다. 허적이 계속 아뢰입니다. 시인의 공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어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복지에 관한 일은 현종께서 친히 살피시고 신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여러 신하가 그 뜻을 벗어났으니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선왕께서 이미 결정하신 후에는 만약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불어 모두 탕평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선왕께서 바로잡으신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전하께서 누차 근심하시며 물리치셨어도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처음부터 옳았다고 고집했습니다. 때문에 큰 죄를 이루고도 돌이키지 않아 벌에 처하여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는 한쪽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신의 본뜻이겠습니까? 영의정 허적이 말하는 복제에 관한 일은 제2차 예송, 즉 갑인 애송 때의 일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로서 서인이 조정에서 축출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적의 말은 계속됩니다. 오늘 자전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화합할 것을 꾸짖으시니 시인들은 목이 메올 따름입니다. 시인이 수상이 되어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나 젊은 간관 중에는 시인을 중심 없는 사람이라고 희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전의 말씀을 받들어 신료에게 분부하신 바를 널리 알리고 지금부터는 당론을 일삼는 무리는 신이 들어와 고할 것이니 전하께서도 그들에게 중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신이 고하더라도 전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누가 대신을 두려워하여 숙일 것이며 그 말을 무겁게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인데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숙종의 말을 이어 명성황후가 다시 다짐하는데요. 애법에 관한 일은 선왕께서 분명하게 결단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만 그 중에 혹은 과격한 논쟁이 있게 된다면 대신이 잘 이끌어 더한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젊은 사람이 비록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신이 마음을 써서 화합하고자 한다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숙종이 모후의 지시를 신료에게 알릴 것을 명하자 허적이 아뢰입니다. 마땅히 분부하신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늙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습성이 있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날 숙종이 명하여 네 사람 모두 사형을 감면하고 복창군은 영암에, 복평군은 무안에, 김상업은 갑산에, 귀례는 삼수로 유배보냅니다. 1675년 숙종 1년 9월 16일 유배되었던 복창군과 복평군이 6개월여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자 숙종은 다시 관직을 제수하고 이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후 2년여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는 복창군, 복평군과 간통했던 궁녀들인 상옥과 귀례 또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1679년 숙종 5년 2월 10일 좌윤 남구만이 상소의 아래입니다. 좌윤은 한성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이고 남구만은 송중길 문화로 서인입니다. 시인이 한간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어 아뢰입니다. 고 청풍부원군 첩의 동생이 허견의 아내인데 부원군의 첩이 허견과 다툼이 있어 그 집에 갔다가 허견에게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목놓아 울부짖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사방을 향해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 저작거리를 지나왔으니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그 소리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허견은 영의정 허적의 서자이고 청풍부원군은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이며 부원군 첩의 동생이 허견의 아내이니 허견에게 있어 부원군의 첩은 처형이 되는데요.
청풍부원군 김우병은 복창군 형제의 잘못에 대한 상소를 올린 후 4개월여가 지나 이미 숨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상소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성부 안에 한낱 천한 안악이나 저작거리에서 일하는 종들이 서로 다툼하거나 자잘한 언행까지도 모두 송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 처결함으로써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온수지을 염려를 없애는 것인데, 이번 일에 있어서만은 지금까지 법에 따라 처치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부원군의 첩이 비록 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전의 서모이십니다. 자전의 서모이니 숙종에게는 외할머니인데요. 더군다나 양반 대가에서 처형과 제부의 다툼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모두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진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허견이 감히 구타하고 그처럼 욕을 보였는데도 조정신하 중 누구도 아뢰는 자가 없고 관부에서도 감히 어찌된 일인지 살피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만 합니다. 또 요즘에는 세력 있는 집에서 다른 사람의 처와 첩을 빼앗아와 간음하고 속여서 빼앗으며 더럽고 추악한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어 도성한 백성들의 원망에 찬 도끼 어린 분노가 너무나 크게 들끓어 가라앉힐 수가 없으니 이 또한 지금까지 없던 일이기만 합니다.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도 역시 허견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 나란히 시끄러워도 조정이 모두 그와 한통속인 당해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인과 서인 간의 앙심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아내기에 열심이었는데요. 남구반의 상소에 대해 직강 김정태가 상소를 올려 아뢰입니다. 직강은 성경관에 속한 정오품의 벼슬입니다. 전하께서 모두 조사하라고 명하셨으나 허견은 수상 허적의 서자입니다. 허적의 충성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바가 아니며 머리가 허옇게 늙어진 나이에 어찌 서자를 위해 전하를 속이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견을 조사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세히 살피라는 명이 있으신 다음에 틈이 없었을 뿐이며 사실을 파악한 후에 아뢰고자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대사관이 아뢰입니다. 허견의 아내 홍씨는 행실이 음탕하여 여기저기 남겨놓은 흔적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합니다. 풍속을 해치고 도리를 무너뜨린 죄를 관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소서. 그의 숙종은 허견의 아내까지 조사하도록 의금부에 명합니다. 이틀 후 의금부에서 아뢰입니다. 허견의 아내 홍혜영이 유철과 통관했다는 행적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유철의 죄는 홍씨가 자백한 후에 처치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는 대로 하라. 홍혜영이 음행하는 행적은 유철이 말한 바에서 이미 분명해졌는데 이와 같이 숨기고 있으니 매우 나쁘다. 각별하게 엄한 형장을 써서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라. 10일이 지나 의금부에서 형을 정할 것을 아뢰니 두 사람 모두를 교형에 처할 것을 명하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게 한 부부가 동시에 간통 혐의에 걸려들어 집안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남구만이 다시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을 조사해보니 이동기의 딸 이차옥은 서억만의 아내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납치되어 간 일이 발각되었으나 허적의 압력으로 사건이 은폐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어 김석주가 아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도둑이라고 하듯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자는 도둑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이니 마땅히 포도청이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현종 때를 지나 숙종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영의정의 자리에 있어온 허적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 숨죽이고 염탐하면서 알아낸 정보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놓아 그 입지를 흔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인인 남구만과 김숙주가 서로 이어가며 허적 집안의 비행을 쏟아내고 있으면은 곤불 10년이라는 말과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허적의 권세에도 차츰 녹이 스러웠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김석주는 권세가 집안의 자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김육이고 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낸 김자명이며 어머니는 오이도총부 도총관을 지낸 신익성의 딸인데요. 더군다나 김석주의 아버지 김자명은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형이니 김석주는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와는 사촌간이며 숙종의 비인 인경왕후와도 인척이 됩니다. 외척이며 척신인 김석주는 도승지, 병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기도 하는데요. 김석주의 아름에 따라 포도대장이 이동기의 노비들을 신문하자 그 집 사내종 등민이 진술합니다. 박목교 근처에 있는 이시성의 사람 집에 잔치가 있어 이차옥도 갔는데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괴되었고 유괴해 간 자는 바로 허견입니다. 이어 여종 숙지가 진술합니다. 이동기의 서자 자손 중 누군가도 이차옥을 따라 나섰는데 날이 저물 때 한 사람이 안장원 좀 말을 끌고 와서 시어머니 병이 갑자기 심해졌는데 집안에는 경황이 없어 나로 하여금 맞이해올 것을 부탁했다고 하여 이차옥이 놀라 급히 말을 탔는데 말을 끄는 사람이 채찍으로 재촉해 샛길로 빠져나가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물었더니 얼굴을 두건으로 가린 여인을 보았는데 급히 사직동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직동 쪽은 허적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르길이 지난 어스름역에 이차옥이 서시집 문 밖에 버려져 있어 이동기가 데리고 와 유괴된 곳을 물으니 사직동 오른쪽 길가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집이 넓고 크며 앞길이 막힌 데가 없이 매우 넓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등을 갖추어 하려니 숙종이 말을 끌고 온 사람을 찾아 신문할 것을 명하였으나 허적의 집에서 그의 응에 순순히 내보내지 않으니 포도군관으로 하여금 계속해 그 집을 살피도록 지시합니다. 다음날 좌의정 권대원과 우의정 민희 등이 아래입니다. 근일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나 첩을 납치한다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리가 크게 무너져 불려진 말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으니 전에도 마음을 놀라게 하고 귀를 어지럽히는 말들이 있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종국에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허망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연스럽게 사라져간 것이 많았습니다. 조정에서 서둘러 즉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책임있는 신하가 상소로 아뢰고 전하의 허락을 받아 담당 관서에서 조사하여 다스리는 것이 일의 순리상 당연한 순서입니다. 포도청이 해야 할 일은 도둑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거나 기만하는 죄는 법조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법조에서 잘못 처치할 경우에는 그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로써 담당 관서를 바꾸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번의 일을 처음에는 형조판서에게 처리하게 하였다가 다시 포도청으로 이관하게 하신 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니 이로써 앞으로는 폐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서가 이미 드러나 있는데 어찌하여 포도청으로 하여금 막대한 옥사를 처리하게 하시어 상황이 혼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이동기는 묵과 출신이고 허견도 차례대로 조사해 갈 것인데 포도청으로 이관하시면 잘못된 일입니다.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규칙을 넘어서면 백성들의 심정을 크게 거스르게 되니 신들은 이와 같은 일이 걱정되어 끝까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허견에 관계된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서인인 김석주가
사건을 포도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숙종이 받아들이니 남인인 권대웅과 민희가 앞장서 그것을 막고자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숙종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탄하며 답합니다. 인심과 세상의 도리가 날이 갈수록 간악해져 백주에 이와 같은 납치 사건이 일어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형조에서는 당여가 모여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엄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려는 조치를 반복해 끝내 취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놀라울 뿐이다. 때문에 사건을 포도청으로 옮겨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아냈으니 형조에서 얼마나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이로써 가히 알만하다. 이동기가 비록 묵가 출신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대한 옥사이에서 각각을 신문하여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도청이 모두의 자백을 받아낸 후에 형조에 이송하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숙종의 나이도 이젠 18세가 되어 있는 때였는데요. 그러나 이틀 후 좌의정 권대웅 등이 이차옥의 유괴 사건을 의금부로 이송할 것을 또다시 청하자 의금부 수장인 판이금 오시수에게 명합니다. 경은 엄중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도록 하라. 포도청에서 조사할 때 포도청 군관들이 형장을 혹독하게 가하자 하며 서로 사전에 약속했다 하는데 서흥만과 이차옥 부부의 식구들이 길을 막고 말하기를 포도청의 유인에 빠져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의 명예 판이금 오시수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건의 내용을 미리 알리듯이 아뢰는데요. 그렇게 이차옥의 유괴 사건을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해 다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문하자 판이금 오시수의 말처럼 모두 포도청에서의 일을 허위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하니 판이금 오시수가 아뢰입니다. 판이금 무사는 의금부의 수장으로 종일품 벼슬입니다. 모두가 부인하니 흉신을 가해야 하겠으나 이미 포도청에서 당한 혹독한 형벌로 중상을 당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먼저 허견부터 잡아들여 신문하소서. 범죄 사건에 대한 포도청에서의 조사가 의금부에 와서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사가 뒤집히는 것을 반옥이라고 하는데요. 의금부에서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특징관 오정창이 아뢰입니다. 임금이 학문을 닦고 신하들과 더불어 국정을 논하는 자리를 경연이라 하는데 특징관은 그런 경연의 자리에 나아가 함께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대신의 집을 염탐하게 하신 일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셨다는 뜻을 표하시고 아울러 별도로 유감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일에 대한 내 생각이 부족해 멀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진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옥사를 포도청으로 옮겼던 것은 형조가 능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못한 까닭이었으나 그로 인해 대신의 집안을 살피게 하였던 일은 나의 잘못이다. 영의정 허적의 집을 포도군관으로 하여금 살피게 했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요. 당파를 이룬 세력들의 교묘한 움직임으로 임금의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간통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허견의 아내 홍혜영은 끝내 승복하지 않고 버티다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하고 마는데요. 며칠이 지나 전적 한범제가 상소에 아뢰입니다. 전적은 성균관에 속한 정육품 벼슬로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보던 직책입니다. 홍혜영의 언니가 제보 허견에게 맞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데도 법관은 이가 부러진 것과 구타당했다는 일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허견의 진술한 대로 한 여종에게만 묻고 상처가 없음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괴한 사건에 있어서는
포도청에서의 자백으로 이미 단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의금부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청하는 것에만 매달려 왔으며, 더욱이 의금부에서는 간단하게 묻고 진술한 내용에 따라 사건에 관계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모두 개입시켜 말들을 섞이게 함으로써 일의 본질을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오니 도승지 민정도가 황급히 임금 백기를 청하고 의금부가 법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마땅함을 극진하게 아뢰면서 한범죄의 상소는 거짓이라 하니 숙종은 한범죄를 파직하라고 명합니다. 이차옥의 유괴 사건이 의금부로 이송되어 없던 일로 뒤집어진 후에 허적의 당여가 이차옥의 남편 서응만을 공갈 협박하여 자신의 아내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을 격쟁하도록 하였다는데요. 격쟁은 마지막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로 하여금 차비문 밖에 설치한 징을 쳐서 그 내용을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또 판이금 오시수와 지휘금 목내선 등은 상소하여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지극히 공정했으며 한범죄가 모함했음을 극진하게 아뢰니 임금은 이로하며 달랬다고 합니다. 판이금은 종 1품으로 의금부 으뜸이고 지휘금은 정 2품 벼슬로 의금부의 차석입니다. 판이금 오시수 등이 다시 아뢰입니다. 서응만은 자신의 아내 일로 인하여 격쟁하고는 형벌을 받기까지 했으니 이차옥이 과연 납치되어서 정조를 잃은 아내였다면 어찌 이렇게 사랑하여 보호하려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극히 천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 처가 음란한 행실을 하면 버리기 마련입니다. 서응만은 서천금의 아들인데 실행한 아내를 위해 형벌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의 숙종이 답합니다. 이번 옥사는 찾아낼 만한 증거가 없으니 차라리 그만두고 더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허적의 당여인 남인이 증인과 증거가 뚜렷한 일들을 임금을 기만하여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낼 만큼 나라의 형세는 허적의 세도가 위세를 떨치는 판국이었는데요. 10여 일 후 숙종은 상황을 뒤집어 놓은 허적을 불러들여 유려하며 달래고 그에 만족하는 허적이 아뢰입니다. 신의 아들이 정말로 남의 아내를 납치해 신의 집에 있게 하다가 돌려보냈다면 신이 어찌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약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의 죄입니다. 포도청은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대신의 위치에 있는 신이 포도청이 살피는 대상에 들었으니 어찌 감히 편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도대장 9일이 신의 집에 와 순기를 찾기에 우리 집에는 본디 순기라고 부르는 자가 없다.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호적을 보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도대장 9일은 안장원전 말을 끌고 온 자를 신문하지 못했다고 아뢰었으니 신이 어찌 감히 전하를 기만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깊이 헤아리고 있다. 허적을 위로한 숙종은 상서를 올려 허적의 아들인 허견의 비행을 아뢰었던 좌연 낭구만을 멀리 유배하라고 명합니다. 이어 포도대장 9일을 신문할 것과 허견 등을 석방하라고 명하면서 말합니다. 포도청에서 유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정상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9일은 포도대장으로 막중한 큰 옥사를 다룸에 있어 의당 상세하고 신중하게 해야 했음에도 일의 핵심인 부분을 느슨하게 처리한 것이 많았고 신문하여 얻어낸 것이 아닌 전에 들었다 하는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며 거짓 이름을 만들어내고 영의정의 집을 염탐하기도 했다. 이 일로 비록 체면이 무너져 내렸지만 어찌 감히 그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안장원전 말을 끌고 온 사내 중도를 순서대로 신문했다고 아뢰기도 했으니 기만하여 보고한 것에 더욱 놀라게 된다. 포도대장 9일부터 먼저 잡아들여 신문한 후 죄를 정하고
허경과 갇혀있는 자들을 모두 석방하라. 며칠 후 이를 완전히 매듭짓고자 지평 윤희제가 아래입니다. 지평은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입니다. 업사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충분히 명백해야 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만약 없는 죄를 얽어서 교묘하게 꾸며 그럴듯하게 어지럽힌다면 그것이야말로 간사한 자들이 번번이 사용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번에 한간의 말만으로 생겨난 옥사는 포도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일은 포도대장의 지위로 이 일로 다른 일을 모함할 수 있는 기회를 여겨 사람들을 두루 포섭해 여러 가지로 계책을 세운 다음 여종의 남편을 교사해 이름을 알려주고 허위자백을 이끌어내었고 이러한 계획을 측근 부하들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위협하고 달래기도 해 허망된 일을 짜맞추어낸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관도 없는 사내종을 붙잡아오고 군사를 풀어 대신의 집을 염탐하기도 했으니 이러한 일은 정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폐악한 행위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어찌 특별할 것 없는 허견 때문이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면 한낱 가벼운 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청하건대 극한 변방으로 멀리 내쫓으소서. 허견만을 표적 삼은 것이 아닌 영의정 허적과 남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숙종은 포도대장을 먼 변방으로 내치라는 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상황은 잦아들어가고 허적은 임금에게 영의정의 자리를 물러날 뜻을 몇 번에 걸쳐 전달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임금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하나의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숙종 5년 6월 13일 판부사 허목이 이전의 일들을 되살리고자 하는 상소를 올려 아랩니다. 판부사는 종일품의 중추부 으뜸 벼슬입니다. 허목은 허적과 같은 남인이었는데요. 남인이 송시열의 처벌 문제를 두고 강경파인 청남과 온건파인 탕남으로 분리되었을 때 허목은 청남의 영수이고 허적은 탕남의 영수가 되어 영의적 허적을 필두로 한 탕남 세력이 권력의 중심부를 형성해 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영의정 허적은 선왕께서 암리를 부탁하신 신하이고 전하께서도 가까이 신임하시는 바이니 그 맡은 바 책무가 크고 책임이 막중한데 그 위세와 본세가 이미 높아 외척과 교류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환관과 세력 있는 사람을 은밀한 손님으로 삼아 전하의 동정을 살피며 서로의 뜻을 맞추고 있으니 재상의 집에 내관이 있다는 비유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측남과 탕남으로 나뉘면서 어제의 정치적 동지가 이제는 적이 되어 있는 형세인데요. 재상의 집에 내관이 있다는 말은 영의적인 허적의 위세가 임금과 같을 만큼 허적의 전횡함이 심각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적의 서재인 허견의 행동조차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어 좌연 난구만이 상소하여 그 실상을 세상에 드러냈으나 오히려 난구만은 귀 안 가고 허견은 아무 일 없게 되어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나 임금이 허적과 계속하여 나란히를 도모해 나가려 한다면 앞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을 허목은 상소에 적고 있습니다. 이에 숙종이 답합니다. 경이 전하고자 한 내용을 살펴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속이 선뜩해지고 뼛속에는 냉기가 차오른다. 경 또한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서 편안히 있지 못하고 나를 크게 돕고 있는데 내가 경을 의지함이 어찌 미약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여 함께 도울 의리는 생각하지 않고 매우 강샘하고 미워하는 무리에 모함하여 해치고자 하는 말에 휘둘려 신하로서는 차마 듣기 어려운 극한 죄를 영의정에게 덮어씌워 앞으로 조정을 분열케 하고 나란히를 크게 무너뜨리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며 무엇을 위하고자 하는 행동거지인가? 내가 참으로 안타깝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상소의 내용 중에 외척과 교류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황관과 세력 있는 사람을 은밀한 손님으로 삼아 전하의 동정을 살피며 서로의 뜻을 맞추고 있다고 한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놀랍고 괴이하다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터이니 자수하게 하여 이 일을 해결할 방도를 찾도록 하라. 허목이 상소를 올려 자신을 규탄하니 조정에 입시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허적은 강으로 가는데 그의 숙종은 승지를 보내 다시 달래며 말합니다. 경의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은 해와 달이 비추는 것처럼 밝다. 오직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가 반드시 경을 쫓아내고자 하니 내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허적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도승기를 보내 말합니다. 헛된 말을 만들어내어 대신을 모략하고 죄에 빠지게 하려 한 것은 반드시 그 출처가 있을 것이어서 자수하게 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자수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그에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허목이 다시 상소를 올려 아랩니다. 시인이 비록 내세울 것이 없으나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모함하는 계책을 세우고 시인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일은 반드시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한 일일 것이다. 당파로 무리지은 신하들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임금의 가여운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날 단단히 마음먹은 숙종이 명을 내립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대수신료 모두가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공을 위하여 함께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이 도리인데 요즘에는 나란일에 화합하고 협조하는 기운이 조금도 없다. 한쪽 편을 통렬히 미워하여 지난날에 그 붕당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한 편이 둘로 나뉘어져 오직 자기 편만 비호하는 것을 능사로 알아 나란일은 버려두고 종국에는 불안한 마음에 정승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울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일이 이렇게까지 이르렀음에 만약 엄중하게 징벌하지 않는다면 장차 나라의 형편이 엉망일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부터 이후에는 지난날의 악습을 이어 서로 굴복시키려고만 하면서 사사로이 붕당만을 비호하려는 자는 마땅히 중벌을 가해 바로잡을 것이며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숙종은 다시 도승지를 보내 허적에게 서울로 돌아오라 하지만 허적은 배를 타고 충주로 가버리는데요. 그의 숙종은 또다시 승지를 보내 따라가 함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해가 바뀐 1680년 숙종 6년 3월 30일 상소를 올려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이 처형인 청풍부공군의 첩을 구타한 사건과 다른 사람의 아내인 이차옥을 납치하여 겁탈한 일을 아뢰었을 때 남을 모함하는 헛된 일이라 하며 귀양 보냈던 낭고만과 그 일을 조사했던 전 포도대장 9위를 다시 관직에 임명하라고 명하는데요. 그동안 허적이 수시로 영의정을 사직할 때마다 달래어 다시 돌아오게 했던 숙종의 심경에 변화가 생겨날 것일까요? 이틀 후 장령 심유가 아래입니다. 장령은 사안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입니다. 허견은 타고난 성품이 음험하고 남을 해치기를 쉽게 하는데 문피를 할 줄 알아 허적이 적자가 없음에 서자이면서도 아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매우 음란한 행동과 간악하게 속여 빼앗는 일 등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전국 팔도를 들어다니면서 수로로 육로로 받아들이는 뇌물이 시장을 이룬 것 같이 많고 상인을 약탈하고 협박해 빼앗은 종이 100명이 넘으며 간사하게 벌이는 다른 일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허견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자이며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식이니 청하건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유배 보내 가두소서. 그렇게 두둔하던 허적의 아들임에도 숙종은 아랜대로 할 것을 명하는데요. 이틀 후 영의정의 자리를 벗어난 허적이 겸임하고 있던 도채찰사와 내이원 제조직에서도 물러나길 청하니 숙종은 이제 선뜻 받아들입니다. 도채찰사는 의정이 겸임하던 것으로 전쟁이 났을 때 군무를 맡아보던 최고의 군직이고, 내이원은 궁중의 의료와 약품을 맡아보던 관아인데, 제조는 관아의 우두머리는 아니면서 관아의 일을 감독하던 직책입니다. 이번에는 대사관 등이 아래입니다. 대사관은 임금에게 정사에 대한 일을 간언하는 사관원의 으뜸으로 정삼품 벼슬입니다. 복창군 이정, 복성군 이남 등은 모두 왕실에 매우 가까운 친족으로서 인조, 효종, 현종 때를 거치면서 두루 은혜를 받았음에도 잘못이 될 일을 멀리하고 나라의 은전에 보답하여 조심하며 근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께서 총애하심을 이용해 외부인들과 결탁하여 이의를 모의하면서 조정을 힘으로 누르고 궁중에 그 위세를 부려왔습니다. 요 몇 해 사이로는 부안해동하는 자가 더욱 많아져 위로는 벼슬아치부터 아래로는 상인과 역관에 이르기까지 그 아래에 모여들어 힘써 역할을 다해왔고, 활을 쏘는 모임을 만들어 다수의 무사를 모아 사냥을 한다 하면서 산골 지역에 오래도록 머무르니 거리낌 없이 멋대로 하는 그 행동거지에 보고 듣는 모두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평군 이연은 궁녀와 사통해온 이전의 죄가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데도 귀양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용서하고 방면해 주었으니 이는 정말로 죽어야 할 죄를 살려준 큰 은혜였음에 오직 외부와 단절하고 죄를 뉘우쳐 행동하기에 틈이 없어야 할 일인데,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마음껏 음탕하기가 더욱 방자해져 복창군과 복성군 두 형의 잘못을 본받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만약 엄하게 징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근심이 생겨날 것이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모두 멀리 떨어진 외탄 섬에 안치할 것을 명하소서. 안치는 유배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인데요. 나인들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행을 일삼아오다 귀양 갔던 복창군과 복평군, 그리고 이번엔 둘째인 복성군까지 끼어 효종의 아우인 임평대군의 세 아들 모두가 죄에 걸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적의 아들 허견의 죄가 아래어지고 이어 복창군 세 형제의 죄가 고해진 것인데요. 이른바 경신대출처, 즉 경신황국이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국은 정치판의 국면이 일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집권 세력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가게 됩니다. 숙종대에 총 3번에 걸친 황국이 있게 되는데요. 1680년 숙종 6년에 경신황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 1689년 숙종 15년에 기사황국으로 다시 남인이 집권하며, 1694년 숙종 20년에 갑술황국으로 또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숙종 6년에 발생한 경신황국은 서인이 남인인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이 복창군 형제와 함께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하여 남인이 권력에서 제거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된 사건인데요. 다음날 정원로가 급히 허견의 역모 사실을 고합니다. 신의 집에서 허견이 복성군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춘추가 혈기왕성하실 때인데 몸이 자주 편안치 못하시고 세자가 또한 없습니다. 만일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면 대감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될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복성군은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허견이 또 말하기를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반드시 이 일을 잘 도모해야 할 것이며 당론을 마땅히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신이 듣고는 소름이 끼쳐올 정도로 두려워 즉시 아뢰고자 했지만 전하께서 영의정을 신임하시기를 소중히 하셨기 때문에 무고했다는 죄를 입을까 망설이다 이제와 감히 아뢰입니다. 이들을 조사하기 위한 국청이 세워지고 그 결과를 아뢰입니다. 국청은 역적 등의 중재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던 임시 관화입니다. 죄인 복선군 이남에게 형추하여 진술받은 내용 가운데 허견의 부도한 말을 태연하게 듣고만 있었던 것은 그 마음 또한 같았던 것이므로 마땅히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해야 할 것이나 그 후에는 즉시 처치함이 법에 정한 바여서 만약 복선군을 먼저 처단하면 후에 허견을 잡아들인 뒤에 증거로 삼아 신문할 방법이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은 단연코 한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꾸며낸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함께한 자들이 있을 것이니 먼저 형벌을 정하지 말고 함께한 무리와 형제가 가담했는지 여부 또한 가려 알아내도록 하라. 형추는 신문할 때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인데요. 복선군과 더불어 복창군과 부평군 형제들이 함께 가담했는지를 알아내라는 명입니다. 허견을 잡아와 신문하던 국청에서 허견이 공무한 자들에 대해 쉽게 자백하지 않음을 아뢰니 숙정이 명합니다. 각별히 엄한 형벌을 써서 샅샅이 조사하고 역적 허견이 이미 승복하였으니 그 아비 또한 잡아들여 문초하라. 그의 허적이 대궐 밖에 와 대제하고 있다가 국청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6년여간을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직하겠다고 할 때마다 임금이 달래고 달래 다시 들어오게 했던 허적인데요. 그동안 바깥에 있는 임금의 눈과 귀를 통해 미운정 또한 하나씩 쌓여오면서 종국에는 죄인이 되어 대궐문으로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국청에서 허적에 대한 영목 가담 여부를 조사해 가자 허적은 내내 무고함을 토로하였고 그의 국청에서 허적에 대한 재결 여부를 정해오니 숙종은 형은 중지하게 하고 그대로 가두어 두게만 명합니다. 며칠 후 숙종이 말합니다. 허경과 이남이 형신을 받은 것이 2차례가 되었는데 만약 이러다 매를 맞아 죽게 된다면 형장을 잘못 쓴 것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반 대역죄는 나라에 정해진 법이 있어 아비와 자식을 연좌하는 법은 고치기 어렵다. 그러나 허적을 조사한 바로는 흉악한 모의에 관계하는 흔적이 없으니 다만 가산만 물소하고 사형은 용서하고자 한다. 그의 숙종은 허적의 벼슬과 풍계를 빼앗고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허견은 군기시 앞길에서 능지처사하고 복선군 이남은 교수형에 처해버립니다. 능지처사는 대역죄를 범한 죄인에게 과하던 극형으로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입니다. 복선군 이남을 허경과는 다르게 교수형에 처한 것은 종친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데요. 1680년 숙종 6년 4월 26일 마침내 형제중 맏아들인 복창군 이정을 사사하고 막내인 복평군 이연은 위리안치하면서 역모사건의 조사를 위해 설치했던 국청을 폐지합니다. 위리안치는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들 내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허적과 허견 그리고 복창군 형제가 사라지니 그동안 이들과 관계되어 감추어져 있던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포도청에서 허견이 납치했다 하던 2차옥 사건을 재조사하여 아뢰니 숙종이 명합니다. 허견이 어엿한 집안의 아내를 납치하여 음욕을 자행함으로써 풍교를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이는 참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큰 병거였다.
그때 판이금 오시수가 허적의 비위를 맞춰가며 감히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세워 나를 속이고 사건을 의금부로 옮기게 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짜맞춰 위협하고 협박함으로써 죄 있는 자를 벗어나게 하고는 오히려 포도청이 잘못한 것으로 얼검했으니 임금을 기만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는 통렬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오시수를 극변 먼 곳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이차옥은 역관 서현암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차옥이 자색이 있다는 말을 들은 허견이 간음하고자 하여 이차옥의 외삼촌인 박찬영에게 그 방법을 물었는데 박찬영이 외사촌 혼례에 갈 날짜를 알려주면서 말을 보내 유인하는 방법까지 말해주었다는 것인데요. 시댁의 말과 마부가 아닌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차옥이 물으니 상황이 급해 말을 빌려 보냈다고 하여 말에 오르자마자 급히 내달렸기 때문에 따라갔던 여종도 쫓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마침내 허견의 집에 이르고 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핍박을 당해 강제로 잠자리를 함께하며 3일 밤을 지내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차옥은 허위 진술을 한 죄로 장형을 집행한 다음 노비로 삼고 박찬영은 허견을 도와 납치하게 한 것과 옥사를 뒤집은 죄로 교수형에 처했으며 나머지 죄인들은 죄의 경중을 가려 처벌됩니다. 같은 날 사헌부 등에서 그동안 일반 백성이 되게 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낸 전 용의정 허접을 계속하여 처벌할 것을 아뢰오자 숙종은 마침내 허접을 사사할 것을 명합니다. 이로써 허접과 그의 서자인 허견, 복창군과 복성군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한편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 청풍부원군의 첩외동생인 허견의 아내 홍혜영은 유철가의 간통사실로 옥중에서 신문 받아오다 끝내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하고 말았는데요. 지부의 최후상이 아래입니다. 지부인은 사헌부에 속한 종삼품 벼슬입니다. 작년 홍혜영의 옥사에 있어 홍진석과 홍진일은 모두 홍혜영의 사촌으로 역적 허견에게 아부하여 홍진석은 허견의 아내 홍혜영이 간음한 사실을 증언했고 홍진일은 홍혜영의 언니이기도 한 청풍부원군의 측실이 허견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설령 홍혜영이 유철과 간음하였다 해도 허견의 집안일인데 어찌 홍진석이 상세히 알아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구의 측실은 여염집이 평범한 부인과도 다른데 흉악한 역적이 제멋대로 구타했으니 청하건대 홍진석과 홍진이를 모두 잡아다 신문하여 죄를 정하소서.